맑은 달빛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느 밤, 4명으로 이루어진 영웅팀은 팬이라는 S급 괴물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늑대는 한 도시를 파괴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모은 돈을 다 써서 활용아를 고용해 퇴치하려고 했어. 우리 맨도 이 팀에 속해 있지만 가장 쓸모없는 애야. 싸우는 건 전부 나머지 3명이 하기로 했어. 펜지는 포위되자마자 엄청난 힘으로 빠져나갔어. 다행히 팀에 뛰어난 치료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상처가 순식간에 회복됐지. 맨은 계속 적을 제압했고 청년 검사에게 결정타를 날리게 했어. 대장은 그대로 돌진해 강력한 배기로 성공적으로 처치했어. 그때 코트가 미끼 역할을 했고 이제 깨어났지만 이미 모든 게 해결됐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매우 기뻐했어. 다음날 아침 영웅팀은 식사 초대를 받았어. 하지만 모두 평범한 음식뿐이라 대장은 만족하지 않았지. 그는 코트에게 평소처럼 뭔가 해달라고 부탁했어. 게다가 오늘이 그가 요리해준 마지막 식사였어. 맨은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하다가 자신이 너무 쓸모없어 해고된 걸 알게 됐어. 대장은 이 청년이 슬라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고 생각했어. 더 강해지려면 고급 마법사가 필요했거든. 그리고 팀은 최소 4명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어. 지금까지 맨은 요리나 세탁 같은 허드렛일만 했거든. 남아 달라고 애원했지만 대장이 발로 쿵 차버렸어. 그래서 그는 앞으로 혼자 모험하러 떠나야 해서 슬프게 팀을 떠났어. 며칠 후 민씨에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 일터에 들어서자 접수 담당자가 반갑게 인사해줬지. 그가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자 면접을 보겠다며 능력을 평가하려 했어. 맨은 자신을 C라고 소개하며 올해 15살이라고 했어. 그는 신산맥의 H마을에서 태어났대.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야. 그가 활용아 팀에서 일했다는 걸 알자 접수 담당자는 꽤 놀랐어. 그 영웅팀은 매우 유명하고 최근 SS급으로 승급했거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쓸모없어서 해고됐다는 거야. 그래도 그 친구는 이런 경력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쉬는 허드렛일인데도 높게 평가받아 기뻐했어. 다음은 능력 평가 시간이야. 각자 신의 축복을 받게 돼. 협회는 모험가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곳이야. 청년은 설레며 혹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할까 기대했지. 협회는 G급부터 SSS급까지 등급을 매겨. D급은 철을 자를 수 없지만 A급은 할 수 있어. 검사 결과 맨의 모든 수치가 최하위 등급이라 정말 한심했어. 그래서 접수 담당자는 죄송하다며 맨이 전혀 재능이 없다고 전했어. 전투 기술이 전무해서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래. 그래도 육체 노동은 할 수 있어. 코트가 돈이 다 떨어져서 도움을 요청했어. 그 친구는 모래주머니를 들어보라고 했고 맨은 따라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잠깐 동안만 겨우 들 수 있었어. 게다가 모래주머니가 마력을 빨아들여서 정말 이상했어. 그 친구가 힘이 조금 있다고 보고 건설일로 보내기로 했어. 국경 근처 마을에서 성벽 수리 인력을 모집하고 있었거든. 코트는 더 좋은 선택지가 없어서 바로 동의했어. 협회 추천서를 들고 관리자에게 갔더니 이 형은 맨이 임시 노동자로 온 걸 알았어.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인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 근육 하나 없는 모습이지만 그는 맨에게 시멘트를 섞고 벽에 바르는 법을 가르쳐줬어. 맨은 시멘트에 마력을 부어야 하는지 궁금했어. 자기 고향에선 그렇게 했거든. 3시간마다 누군가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와서 게으르면 안 되고 적어도 반통은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 물어보기도 전에 그 사람이 떠나버렸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그가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관리자 눈에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다. 약 3시간 후 형이 돌아왔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어쩐 일인지 기적처럼 그가 맡은 구역을 모두 고쳐놓았다. 원래는 더 할 수 있었지만 시멘트가 다 떨어져서 이만큼만 했다. 중요한 건 맨은 자신이 한 달 동안 10명이 합친 속도로 일한 줄 전혀 몰랐다. 높은 곳을 칠하는 방법을 물어보니 막대를 써서 시멘트를 위에 고르게 굴려 펴는 거라고 했다. 아무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 그가 해냈으니 형도 할 말이 없었다. 그가 여기서 얼마나 일할 거냐고 묻자 약 일주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하니 돈이 없어 바로 해고당했다. 형 관리자도 가진 돈 전부를 민에게 먼저 주었다. 나머지는 협회와 나중에 정산할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결국 남지 못했다. 사실 벽수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일이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게 된다. 너무 빨리 한다고 탓하지만 맨은 별로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형은 맨을 SSS급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 수도로 가서 일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조언했다. 그 후 그가 모임에 돌아와 자신이 너무 못해서 해고됐다고 말했다.
격려하는 척 칭찬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 부족하다고 여겼다. 마침 한 소녀가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돈이 많지 않아 좀 어려웠다. 그는 그 소녀가 정말 예쁘다고 평가했다. 접수 담당 친구가 달려와서 이 아가씨가 광부를 찾고 있으며 일한 후 결과에 따른 보수를 요구한다고 알려줬다. 이 조건은 너무 무리라 아무도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채굴하지 못하면 굶게 되니까. 그 소녀는 걱정했다. 일주일 후 발견한 광산이 압수될 예정이라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했다. 듣고 그가 경험이 조금 있으니 시험 삼아 해보겠다고 나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광산을 채굴해 본 적 있어 방법을 안다고 생각했다. 접수 담당은 실패하면 한 푼도 못 받을 거라 걱정했다. 처음에 소녀는 이 아이가 너무 약해 보여 거절했다. 접수 담당은 난쟁이족을 고용하려면 최소 10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울리시아도 매니 도전해보는 걸 허락했다.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며 접수 담당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셀은 그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고 게다가 잘생겼다. 기술원에서 누나들을 돌보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며 즐거운 장면도 상상했다. 동료가 이후에 매니 건설일로 받은 영수증을 보여줬다.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그가 200골드를 받았다니. 그는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낸 게 믿기지 않았다.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건 일반 모래주머니가 아니었다. 이건 마력을 측정하는 데 쓰인다. 마력이 많으면 들 때 무거워지고 일반인은 반응이 없다. 이때 셀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들다니 엄청난 마력을 가진 것이다. 본인조차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렇게 청년은 산으로 올라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을 시작했다. 여기엔 오두막 하나뿐이라 매는 여자와 같이 자야 해서 좀 쑥스러워했다. 그 소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매는 유리시아 같은 귀여운 여자와 같이 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농담하는 줄 알았다. 매는 자신이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이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듣고 소녀는 참지 못하고 그만 말하라고 요구했다. 매는 식사에 초대받아 기뻐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뭔가 해줬다. 늘 남을 위해 요리만 했으니. 밤이 깊어 잠깐 눈 붙였는데 매니 깨어났다. 돌아보니 울리시아가 속옷만 입고 몸을 드러내 청년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친구가 너무 조심성 없다고 생각해 누군가에게 당했을 거라 여겼다. 매는 밖으로 나가 잠들었는데 자신이 시험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 율리시아는 일주일 동안 함께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다. 자신도 M가 착하고 특히 귀엽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는 민이 심심해서 그런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꽤 놀랐다. 결국 민은 그녀의 옷도 고쳐주었다. 그들의 목표는 일주일 안에 금화 10개를 모으는 것이다. 어디서 채굴할지 결정했냐고 물었더니 그냥 아무데나 파겠단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는 광석을 찾을 수 없다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바퀴 돌아서 미리 찾아보려 했다. 잠시 후 민은 채굴에 적합한 장소를 찾았다. 그는 단순히 망치로 바깥 돌층을 깨트리자마자 광석을 얻었다. 큰 덩어리 하나가 금화 3개에 팔린다. 그렇게 몇 시간 후 민은 꽤 많은 양을 캐냈다. 친구가 팔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거절했다. 율리아는 그가 찾은 광석을 다 가져가려 한다고 오해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민은 그것들을 마력 결정으로 바꿔 가치를 올리려 했다. 친구가 알기로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마법사가 왕국에 10명도 안 된다. 말을 마치자마자 민은 결정 하나를 완성했고 친구는 크게 충격받았다. 그가 하는 모습은 매우 간단해 보였고 거의 힘이 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1시간이 걸리는데 그는 몇 초 만에 끝냈다. 그리고 마법사들이 마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오해했다. 율리시아는 두 사람이 생각이 달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미 충분히 채굴했기 때문에 그날 오후 그녀는 바로 팔러 가고 싶어 했다. 민은 여기서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할 일이 좀 있다고. 그녀는 마력 결정을 다 판 후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 판매처에 도착하자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이곳이 새로 생긴 곳이라 허가증이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출처를 묻자 그녀는 민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거래를 거절하고 왕실 소속 모험가 배지를 꺼내어 곤란해지지 않으려 했다. 여기서 팔 수 없어서 아는 사람에게 이동했다. 처음에는 무가치한 것인 줄 알았는데 검사 후 한 덩어리가 금화 10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력이 일반의 10배나 들어있고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처리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을 50개 팔아 금화 500개를 받았다. 친구는 제작자의 신분을 밝히고 이 가게에서만 팔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부에서 이 물건이 시장에 넘쳐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율리시아는 협박에도 제작자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은 더 이상 왕실에 복무하지 않은 이 명령을 들을 필요 없다며 말했다. 그녀는 친구 자격으로 제작자가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며 왕실 칭호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왕이 중요하게 여기면 백작이 될 수도 있다며 다음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미는 정말로 마법 같은 집을 완성해 두었다. 어떻게 하룻밤 만에 다 지었냐고 묻자 미는 고향에서는 늘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고향이 괴물들 뿐이지 정상인은 없다고 생각했다. 장면 전환 활용아, 팀은 민을 쫓아낸 이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힘이 줄어 불을 만들 수도 회복도 할 수 없었다. 모두 싸우기만 하자 남은 멤버는 이 팀이 곧 무너질 것을 깨달았다. 다시 민이 있는 작은 집으로 율리시아가 자신이 귀족 대우를 받으며 초대받았다고 말하자 그도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민이 만든 마력 결정을 평가한 사람이 궁중 마법사라고 알려주었다. 그 마법사는 민에게 흥미를 느껴 초대했다고 했다. 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거절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그는 활용하러 돌아가고 싶어 해서 추방될 때까지 이 광산에서 일할 생각이었다. 그 말을 들은 율리시아는 마력 결정 판매로 세금을 낼 만큼의 돈이 안 된다는 질문에 그녀는 말하지 못하고 이건 다 민이 만든 거라고만 했다. 그래서 돈을 민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 엘리아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친구는 돈이 부족한 건 맞지만 그렇게 큰 돈을 받으려 하진 않아. 어쨌든 그 애는 청년이 여기서 좀 더 일해주길 바라고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오늘 아주 좋은 광맥을 찾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어. 식사와 잠에 대해 물었더니 청년은 괜찮다고 했어. 어제는 6시간이나 잤다고 하더라. 사실 불용아 팀에서 활동할 때는 하루에 고작 4시간만 잤어. 자빌 담당이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유리시아가 실망할까봐 휴식 시간을 보충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어. 이 오해 때문에 유리시아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어. 좋은 장소에 도착한 후 맨이 그 친구에게 아래쪽을 파보라고 안내했어. 50m 이상 파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경고도 했고 하지만 맨처럼 하루 만에 그렇게 깊이 판 사람은 없을 거야. 그는 더 많은 결정이 있는 다른 장소로 갈 거고 그렇게 늦은 오후까지 일한 끝에 유리시아가 꽤 큰 원료를 캐냈어. 계산해보니 3골드 이상에 팔 수 있어서 매우 기뻤지. 맨에게 마법 결정으로 변환해달라고 부탁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어. 그 후 그녀는 코트가 광산 작업 중인 곳으로 갔어. 예상대로 그 미친 녀석은 어떻게든 하나의 터널을 다 팠더라고. 정말 대단해.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이 점점 넓어져. 어떻게 하루 만에 완성했는지 이해가 안 돼. 두 청년이 다가와서 그녀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 손에는 광석을 잔뜩 들고 있었지만 쓰레기라며 버리려고 했어. 유리시아는 왜 반짝거리는지 궁금해하며 봤어. 그 청년은 그런 건 가치 없다고 생각해버린 거였지. 알고 보니 그게 미스터린이라는 금이나 백금보다 더 귀한 광석이었어. 그의 마을에는 이게 너무 흔해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자주 버린대. 그 말을 듣고 유리시아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 도대체 저 애는 무슨 타입인지 모르겠어. 전 세계적으로 극히 희귀한 광석이야. 맨이 찾는 게 뭔지 물었더니 오리찬 구슬이라고 하더라고. 그 애는 전설의 광석인 줄 알았대. 사람들이 그것을 신들의 금속이라고 부르니까 하지만 맨에게는 그냥 캐면 나오는 거라고 말했어. 보통 7km 정도 파면 그와 같은 걸 만난대. 갑자기 유리시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이 청년은 8시간 만에 7km 이상의 터널을 파고 심지어 남의 산까지 뚫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이 정도면 놀랄 게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어. 산을 뚫는 건 이동을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라더라. 원래대로 메우는 게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낫대. 일주일간 채굴을 마친 후 맨은 다른 일을 찾으려고 도시로 돌아갔어. 맨의 가상터널 덕분에 이제 도시간 이동이 매우 간단해졌지. 그때 시티가 불용화해서 반다나를 다시 만났어. 왜 여기 있냐고 묻자 그녀는 더 이상 그 모임의 일원이 아니라고 했어. 그가 사라진 후 많은 일이 벌어졌대. 팀장은 음식이 형편없다며 계속 난동을 부렸고 게다가 식당에 돈도 안 냈대. 결국 전국에서 수배되었지만 태어난 척했지. 심지어 반다나에게 맨을 찾아오라고 시켰어. 그는 이 여자가 매우 똑똑하다는 걸 전혀 몰랐어. 그녀는 잠시 동의하고 순간이동석을 가져가서 빠르게 사람을 찾으려 했지. 곧이어 군인들이 들이닥쳐 체포했어. 그녀는 멜피시 덕분에 교회에 소환되어 그 멍청한 팀장과 함께 잡히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불용하는 이로써 사실상 해체되었어.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는 자신이 감시받는 사람이 그 혼란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야. 맨도 그녀가 쫓겨나는 걸 보고 몹시 슬퍼하며 떠났어. 순진한 청년은 다시 불용화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
그녀가 이유를 묻자 그는 고노바를 존경하고 몇 가지 빚이 있다고 했어. 반다나는 그를 완벽한 은폐막으로 여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 지금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할머니도 아는 사람 중에 인력이 부족한 곳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곧바로 코트를 그곳에 보내 일하게 했다. 그곳은 허가받은 15개의 제작 공장 중 하나라서 그곳에서 일하는 건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셈이었다. 이곳은 약품과 마법 장비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이다. 정식 허가증을 가진 책임자는 대사 제작사라고 불린다. 그들은 국내에서 유통과 개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도착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다. 문을 두드리자 한 소녀가 나와 인사해서 꽤 놀랐다. 그녀가 빤히 쳐다보자 맨은 자신이 이런 요정족을 본 적이 없는 줄 알았다. 그는 사과하고 자신이 코트라고 소개했다. 그녀에게 대사 제작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미 나갔다고 했다. 맨은 조수였고 젊은이가 도우러 왔다는 걸 알고 기뻐했다. 그렇게 젊은이를 안으로 데려가 살펴보았다. 코트는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 그의 일은 이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작업장에서는 일할 줄 알았는데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 그래도 익숙한 일이기에 기쁘게 동의했다. 30분 만에 그의 손길로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해졌다. 그는 다음 일을 물으려고 맨을 찾으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있는 소녀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도 젊은이가 누군지 물었고 그는 부끄러워하며 오늘부터 여기서 일한다고 소개했다. 코트의 배에 있는 인장을 보고 저주임을 알아챘다. 이 젊은이는 어릴 때부터 착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 했다. 저주를 대충 검사한 후 그는 그녀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걸 짐작했다.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 정도였다. 다행히도 그녀는 아직 먹을 수 있어서 코트는 죽을 끓이기로 했다. 장면이 율리시아와 미미코에게 전환된다. 맨이 발견한 초이기 광산에 대해 설명한 후 그녀는 그 가치가 최소 5만 골드 이상일 거라 추정했다. 그녀는 미드린을 쓸모없는 금속으로 여겨 이건 정말 미친 일이라고 생각했다. 미미코는 오리안 보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운이 좋으면 맨은 납치되어 일하게 될 것이다. 더 나쁘면 위험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다. 그녀는 그가 괴물소녀님을 인정했다. 왜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도 숨어 살아왔는지 궁금해했다. 율리시아 말로는 맨이 활용을 위해 자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미코는 그 대장이 전국적으로 수배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M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고 율리시아는 그가 대사 제작사가 되도록 도와주어 주목받지 않게 하려 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잘 모르는 타입이다. 항상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 젊은이 쪽으로 돌아오면 이제 죽끓이기를 마쳤다. 이곳 주인도 와서 모든 게 깨끗해져서 매우 놀랐다. 그녀는 오펠리아였고 맨이 만난 후 저주에 걸린 소녀를 쫓아내려 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소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돈을 받고 맨은 1시간도 안 일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오펠리아는 자신이 외부인과 그 소녀가 접촉하도록 놔둔 걸 자책했다. 지금 저주의 진행을 늦추려고 애쓰고 있어 매우 바쁘다. 죽을 들고 소녀에게 가니 그녀의 배가 계속 우르릉거렸다. 금발 소녀가 죽 냄새가 너무 좋아서 더 먹고 싶어졌다고 설명했다. 독이 있는지 시험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 젊은이를 믿어 거절했다. 한번 만났을 뿐인데도 매우 안심이 됐다. 게다가 이 몸은 저주 때문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지금 독에 걸려도 괜찮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싶었다. 오펠리아가 그 말을 듣고 제자에게 코트가 만든 죽을 먹게 허락했다. 한 숟가락 먹고 금발 소녀는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곧 고통을 느끼며 쓰러졌다. 오펠리아는 리스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음식이 정말 독이 있다고 생각해서 매웠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아이가 갑자기 회복되면서 저주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생님은 너무 빠른 회복 과정에 믿을 수 없었다. 장면 전환. 저주를 건 배우의 인물들. 상대편이 저주를 풀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주모자는 즉시 공주 애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저녁이 되어 그 커플은 미미코의 가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공주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두 사람은 무릎을 꿇어 인사했다. 그들은 엘이 심하게 아픈 줄 알았는데 왜 직접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필리아는 저주에 걸린 아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누군가가 국왕과 프란조와 공주 사이의 유일한 딸인 그 아이를 암살하려 한다고 했다. 엘은 두 나라의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즉, 누군가가 암살로 이 관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미코는 친구가 회복되어 기뻐하며 그들이 여기 온 이유는 저주를 풀어준 코트라는 청년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은 한동안 멍해 있었다.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율리시아는 코트가 끓인 죽으로 저주가 풀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감쌌다. 반나절 만에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가 이런저런 일을 벌여 정말 어이가 없다고 했다. 공주 암살 배우의 범인은 분명히 저주술사와 관련이 있고 동시에 궁중일에도 개입할 수 있다. 미미코가 조사한 결과 3명의 용의자가 나왔다. 첫 번째는 제1장군 산노바, 두 번째는 제3왕 피엘 사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주교 치스탄이다. 그는 신자들을 이용해 리스의 방에 있는 보호마법을 방해할 수 있다. 작은 아이의 계모도 궁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권한이 있다. 그리고 그 장군은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도적단과 관계가 있다. 오피리아는 진짜 적을 찾는 것이 현재 매우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함정을 설치해 배우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 현재 공주는 15세이고 풍습에 따라 1년간 외부에서 수련한 후 궁으로 돌아간다. 오피리아는 대장장이가 운영하는 공장을 만들어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다. 동시에 공주가 여기서 몰래 수련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배우 인물들이 그 대장장이를 조사할 것이고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하면 누가 방패막이를 만드는지 절대 알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애를 암살하려는 자들의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장이로 인정받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때 마침 작은 아이가 고급 마정석을 오피리아에게 보여주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커플은 이 물건이 코트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엘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맨은 일터에 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맨은 스승이 외출했다며 오늘은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코트는 일자리를 겨우 구했는데 슬퍼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더 이상 고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배가 고팠기에 맨도 뛰어가 밥을 채웠다. 당시에 식당에 모험가 파티가 있었는데 짐꾼이 부족했다. 오늘 안에 임무를 완료해야 해서 거절할 가능성이 컸다. 이 말을 듣고 맨은 즉시 참여를 요청했다. 전투는 서툴지만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여자친구는 그것을 듣고 코트를 어린애 취급하며 깔보았다. 결국 코트는 형에게 머리를 한 대 맞았는데 여자아이도 또래라 별 다르지 않다고 했다. 형은 꽤 상냥하게 사과하며 여동생이 예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일은 쉽지 않은 이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특히 이번에는 200kg 무게의 골렘 사냥을 한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그걸 옮길 수 있다. 이를 듣고 코트는 웃으며 200kg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2명을 들 수 있으면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그가 해내는 걸 보고서야 진짜라고 믿었다. 형을 들어올릴 수 있었어? 이번엔 150kg짜리 금발도 아기처럼 안겨줬어. 모두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서 칭찬했어. 결과적으로 맨은 임시 파티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 가본 입은 형은 자신을 K라고 소개하며 투사래. 단조는 사무라이이고 팀장 역할이야. 신하는 궁수야. C와 친해져서 반가워했어. 그는 이 사람들이 매우 친절한 것 같아 기뻤어. 더 중요한 건 이제 돈 벌 일을 찾았다는 거야. 사실 그들 팀에는 짐꾼이 있었는데 지금 아파서 못 나왔어. 맨이 이 기간 동안 신경 써주길 바랐어. 그렇게 모두 던전에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맨이 고함치며 엉망진창이 됐어. 발로 똥을 밟았거든. 신하도 말문이 막혀 도와줬어. 가장 약한 생물도 혼자 못 잡으면서 발까지 찔렀으니 말이야. 그들은 맨이 전투에 정말 서툴다는 걸 깨달았어. 다행히 두 형은 매우 관대했어. 싸움은 우리한테 맡기라고 했지. 그는 짐 만지면 돼. 위험에 빠지면 괴물을 잡아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코트는 이 사람들이 전혀 화내지 않는 게 놀라웠어. 자신은 형편없지만 화용리에서 팀장에게 심하게 당했거든. 조금만 방심하면 팀장한테 맞았어. 자양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가루를 이용해 던전을 밝혔어. 덕분에 코트는 고블린 똥을 발견했지. 아주 신선한 거라서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 간지난 동생은 한두 마리면 문제 없다고 했어. 하지만 만약 무리를 만나면 전투 전에 도망가야 해. 그들은 유적 안으로 들어가 맨이 비밀문을 발견했어. 앞쪽에는 고블린이 매복하고 있어 상황이 더 나빠졌지. 단조와 신하는 즉시 쓰러뜨렸지만 그 소리에 무리가 깨어났어. 소리로 보아수가 너무 많아.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 양쪽 모두 느려져서 결전을 준비해야 했어. 코트는 여기 비밀 통로가 있다고 알려 도망길을 찾아달라고 했어. 달려가자 갑자기 친구가 문을 닫아서 맨은 이해하지 못했어. 왜 두 형을 안 들여보내냐고 묻자 신하는 울었어. 시도 밖에서 소리쳤어. 고블린에게 쫓길 때 도망칠 수 없으니.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버티며 도망치게 하기로 했어. 즉, 둘 다 희생할 각오를 했고 신하도 미리 들었기에 문을 닫은 거야. 자신은 형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말이야.
맨이 남으면 슬림에게 지는 놈이라 욕먹어. 싸울 것도 없고 여기 남으면 두영만 방해할 뿐이야. 그들이 싸우는 걸 보고 모두 빨리 도망가라고 재촉했어. 단조도 이 일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반대하지 않았어. 가는 여동생을 지키는 것이 죽을 때까지 형의 영광이라고 했어. 신하는 슬펐지만 두영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어. 작은 방을 밝히고 나서 철룡 골렘을 보고 충격받았어. 동시에 율리시아가 르를 맨이 있는 여관으로 데려갔어. 그녀는 공주에게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어. 동생은 평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동의했어. 들어가 보니 그가 어디에도 없었어. 밖에 반단하는 맨이 지금 북동쪽 던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줬어. 율리아는 보고자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녀는 함정일 수도 있다며 확인하려고 했어. 위험해서 르는 여기서 기다려야 했어. 하지만 공주는 자신이 더 이상 저주로 약해지지 않아 같이 가고 싶어 했어. 게다가 호이가 주인을 떠날 수 없다고 꾸짖었어. 르에겐 스스로를 지킬 마법이 있으니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승낙해 함께 사람을 찾으러 갔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발자국을 보고 씨가 분명히 여기 있는 걸 알았어. 정확히 확인하려고 르가 감각 강화 마법을 썼어. 에이샤는 무슨 소리일까 생각했는데 공주가 후각을 강화해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 정말 대단하지. 율리스는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있었던 장면을 떠올리며 냄새도 그때부터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 더 깊숙이 들어가자 레가 누군가 싸우고 있다고 알려줬어. 안심이 후각을 강화해서 언니가 그냥 돌진하게 했지. 이때 칸과 단조가 죽음의 문턱에 있었어. 다행히 율리아의 전투 능력이 꽤 높아서 고블린 무리를 쉽게 베어버렸어. 한편 안쪽의 커플은 아직 그 거대한 괴물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스스로를 탓하며 처음부터 이 임무를 포기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적어도 모두 살아남았을 텐데. 게다가 맨까지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 아이언 드래곤 골렘은 침입자를 공격하는 타입이야. 지나가면 확실히 죽어.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었는데 여기서 멈추게 될 줄이야. 쿠엇은 괜찮다고 태연하게 말하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함께 도망치자고 했어. 우선 이 골렘을 처리해야 해. 그렇게 청년은 들어가서 쉽게 공격을 피했지. 맨은 너무 익숙한 듯 한 번 찌르면 확실히 아프다고 했어. 용은 고통 속에 싸웠지만 금세 여러 개의 머리가 잘려나갔어. 지나가던 신하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어. 어느새 거대한 생물은 돌무더기만 남았지. 슬림도 이 녀석을 쓰러뜨리지 못했으니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한 거야. 하지만 사실 씨에게는 이것도 단순한 채굴 작업일 뿐이야. 씨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일에 익숙하다고 웃으며 말했어. 율리시아가 마침 들어와서 매니 건봉으로 용을 찢어버려야 한다고 말해줬어. 언니가 손을 흔드는 걸 보고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율리시아 덕분에 위험에 처한 두 사람도 구할 수 있었어. 사실 고블린들을 처리한 다음에야 그녀가 이곳에 온 거야. 두 사람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 그녀는 G급 전투 재능을 가진 소년이 S급 채굴 스킬을 보유해 낫 하나로 브라이어 드래곤을 쓰러뜨렸다는 전설을 떠올렸어. 그래서 맹가문이 그 전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인 거야. 레는 씨가 너무 멋지다고 좋아했어. 밖에 나가자 케이가 여기로 도망친 고블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했지.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어. 단조도 율리시아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전했어. 그리고 이번에 새 공장을 만들 계획이라며 맨을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어서 조금 망설였어. 칸은 좋은 기회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그 일에 대해서도 모험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들도 고용하고 싶대. 그 말을 듣고 모두 기뻐했지만 맨의 엄청난 힘이 여전히 걱정됐어. 율리아는 동생에게 돌아가서 재능을 검사하라고 당부했어. 실력을 알면 공장 일도 더 수월할 테니까. 잠시 후 회의 장소에 미미코가 이미 와 있었어. 그녀는 자신이 왕실 마법사이며 민을 도와 검사할 거라고 소개했고 오펠리아가 민을 많이 칭찬했다고 했지. 검사가 끝나고 모험가들은 무사히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며 외출했어. 율리시아는 남은 친구에게 맨의 진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물었지. 그녀는 이 협회가 G급부터 SS급까지만 평가할 수 있어서 SSS급 이상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C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모든 수치와 재능이 SSS급이고 몸에 잠재된 마력은 그녀보다 수배 많아. 그가 장인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정말 옳은 결정이야. 미모는 자신이 검사 담당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밖에 알려줬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 두 친구가 돌아왔을 때 접수원이 귀를 막고 있었어. 아마도 모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커플이 놀리고 접수원이 맨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한 거야. 쿠엇은 모험가 팀과 마차로 데려가줬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순간이동 돌이 없고 조금 외진 곳이라 공주가 훈련하기에 적합했어.
악마족 영토 근처여서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해. 새로 지은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가를 고용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거야. 율리시아가 그들의 능력을 평가한 결과 아무 문제도 없었어. 션은 여전히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두영은 전혀 모르고 명령만 따르고 있다. 대장장이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성벽에 가까이 가자매는 지난번에 보수일을 맞자마자 해고된 일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무능해서 쫓겨났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도착하자 울리시아가 여기가 그들의 거점이라고 소개했다. 주변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세 사람은 걱정했지만 잠시 근처 여관에서 며칠 머물고 맨이 직접 작업장을 짓기로 했고 모두 동의했다. 맨은 나무로 하면 하루면 끝나지만 깔끔하고 멋지게 지으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두영은 하루 만에 작업장을 짓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청년은 3일 만에 원하는 작업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울리시아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봤다며 3일 이상 걸려도 괜찮고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중요한 것들을 적어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 목록에는 루비, 사파이어, 그리고 그리핀 깃털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는 그 재료들이 건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은발 소녀는 새 형제도 궁금해하는 게 많아 다른 곳으로 데려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게다가 공주는 맨에게 식사와 휴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모험가들도 불려와 설명을 들었고 그 여동생은 아마 맨의 능력을 알려주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단검 하나로 골렘을 혼자 처치했고 철골렘 채굴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신하는 무서워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울리시아는 자신이 전 왕실 모험가였다고 소개했고 엘은 단순 귀족이 아니며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다른 단검을 꺼내며 이 왕국의 셋째 공주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신분을 숨기고 있어 굳이 경의를 표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맨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정보도 없었다. 그들이 확인한 건 맨은 전투 스킬은 없지만 나머지 능력은 모두 SSS급이라는 점이었다. 이건 전설급 레벨로 실제 존재하는지 의심받는 수준이다. 하지만 매니한 행동을 보면 확실히 사실이었다. 울리시아는 그가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고 무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진짜 등급을 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대장장이로 선택된 사람은 바로 맨이었다. 이것도 비밀이라 그들이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신하는 이 사람들이 맨에게 진실을 일부러 숨기고 있다고 불만을 품었다. 그 소녀는 맨 성격상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 한숨 쉬었다. 더 중요한 건 맨의 특별한 능력을 알면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이용하려 들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신하는 오히려 두 사람이 맨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오빠가 동생이 흥분한 걸 보고 진정시키려 했다. 단오조는 계속 듣고 싶어 해서 레가 매니 저주를 풀어준 이야기를 죽그린 소트로 설명했다. 지금 적대 세력들이 공주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외진 곳을 택한 것도 안전을 위해서이며 배우를 찾기 위한 것이다. 맨은 전혀 모른다. 중요한 건 그가 저주를 발견하자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그는 정말 착하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한다. 그런 훌륭한 성격 덕분에 울리시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리스도맨의 친구 자격으로 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단오조가 말했다. 우리는 모험가라 왕실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맨을 친구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이다. 위험을 함께한 동료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동의했다. 두 형은 명예를 걸고 공주도 도울 것을 맹세해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신하는 아직 좀 걱정했다. 자신들이 막 만난 사이인데 하루 만에 맨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을까 하고 울리시아도 그 마음을 이해했다. 사실 그를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들은 그녀는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밖에 나와서도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의 재능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업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기적처럼 거대한 집터가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청년이 다가와 왜 아직 완성 안 됐냐고 물었다. 그가 이 모든 걸 혼자 팠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자신은 땅 파는 장인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런 장인은 없을 거라며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고향에서는 매일 10채씩 집을 짓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자신은 마을에서 가장 약한 편일 뿐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말문이 막혔다. 그에게 엄청난 임무를 맡아도 짜증나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는 웃으며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웠다고 말했다. 이전 팀에서는 쓸모없는 놈이라 불리고 쫓겨나기도 했다고 했다. 그래서 율리치아가 이렇게 도와줘서 매우 기쁘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지금은 너무 순수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각자 결정을 내린다며 웃으며 앞으로 친구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단다노조는 밖에서 반다나를 만나 정보를 샀다. 그는 모험가 비버가 자신의 팀을 해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악당에게서 임무를 받고 모험가로 위장해 여러 팀을 해체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목표는 그들의 사쿠라 팀인 것 같았다. 모든 내용을 종이에 적어 그가 직접 해결하도록 했다. 밤이 되어 다노조는 팀을 위험에 빠뜨린 자를 찾아갔다. 그는 사쿠라 팀이 아직 살아서 돌아온 것에 화가 났다. 놀랍게도 그 자는 공주 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돈벌이를 하려 했다. 다노조는 그의 대담한 부자 되는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잠시 즐겁게 웃다가 그가 누구인지 알아채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침착하게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다고 말했다. 누가 자기 나쁜 짓을 그렇게 다 말하겠냐고 했다. 비버는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반다나가 붙잡아 다노조에게 해결을 부탁했다. 다노조는 그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오래전부터 느꼈다. 겁날이 목에 닿았지만 그는 손을 쓰지 않았다. 적어도 전에는 팀원이었기에 한 번은 봐주었다. 그러나 친구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시 손대면 다음엔 확실히 죽는다고 위협했다. 반다나는 다노조에게 부탁해 이 방해꾼을 처리할 줄 알았기에 실망했다. 그녀가 움직이려 할 때 갑자기 2명의 흑복이 나타나 그를 데려갔다. 이는 미미코 휘하 왕실 마법사 3급 정보부대로 그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편지를 받고 누군가 그녀는 지금 시의 고향으로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모두가 애미 만든 성처럼 큰 공장에 놀랐다. 켄스조차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일할 수 있냐고 했다. 모든 것이 매우 정교하게 완성되어 흠잡을 데가 없었다. 리는 이제부터 여기가 M과 함께하는 보금자리라며 기뻐했다. 그는 모두를 초대해 내부를 소개했고 각 구역을 설명하며 익숙해지게 했다. 가장 특별한 것은 푸른옥으로 만든 물 생성 장치였다. 그것을 연구기관으로 바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했다. 빛도 수정 결정체로 만들어졌다. 1년 내내 계속 켤 수 있다. 듣고 다른 세 사람은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각자의 침실은 모두 넓고 쾌적하게 똑같았다. 그는 율리치아에게 대장장이가 언제 오는지 물었다. 그녀는 바쁘니 신경 쓰지 말라고 거짓말했다. 맨의 방이 어디냐 하니 그는 부엌 정도라. 부엌 구석이면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5명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들은 청년이 여기서 자도록 강요했다. 2시간 설득 끝에 그는 집 주변에 저주를 막는 결계를 만들 수 있냐고 물었고 어렵다고 했다. 듣고 율리시아는 미미코가 준 수많은 부적을 공주방 주변에 손수 붙였다. 엘은 그 후에 나가서 누나를 놀려서 그녀가 코트를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했어. 에이아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작은 부탁인데 동생의 순진함을 이용해서 다가가지 말아줘. 그래도 다음날 그들은 여전히 다정하게 함께 있었고 캉맨이 집안일을 다 했어. 갑자기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살림을 잘했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맨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청소하러 간 거래. 누군가 벽에 낙서를 해서 깨끗이 지워야 한대. 듣고 나서 율리시아가 깜짝 놀라서 나가 확인해 보니 모든 부적이 이미 사라졌더라고. 대단한 점은 미미코가 한 번 붙으면 떼어낼 수 없다고 알려줬는데 그가 먼지처럼 지울 수 있었다니 정말 대단해. 장면이 옮겨져서 씨의 옛 동료들이 지금 총주교치스탄에게 호출되었어. 마르피시는 폭력행위가 관련된 활용화 팀 사건으로 제명될 거야. 팀장도 전국에서 수배 중이고 변호사는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게 없고 모두 그 식당 때문이라고 주장했어. 그들은 돼지한테도 못 줄 만큼 못된 음식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은 거야. 그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했지만 작은 일들이 교회의 명성에 큰 피해를 줬다고 했지. 그래도 그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 그래서 만약 그녀가 나를 위해 임무를 수행한다면 죄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어. 게다가 사제로 승진까지 시켜주기로 했고 그는 마르피시에게 술잔을 건네며 다 마시라고 요구했어. 그 모습을 보고 노인은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 처음에 그녀는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고 코트가 파티에 있을 때 자주 했던 말처럼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했어. 그 후 치스타는 그녀에게 우리를 도와 공주 엘레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이 소식에 그녀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몸에 저주가 나타나 더 충격적이었어. 노인은 이제 그녀의 몸이 물 이외에 어떤 것도 흡수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래서 임무를 빨리 완수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굶어 죽는다고 했지. 듣고 나서 마르피시도 사제 자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랐어. 곧 그녀는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줬어. 그들은 애를 겨냥한 극도로 어두운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아직 순조로웠어.
공주는 코트가 저주를 풀어준 후 아직 이상한 일이 없었고 아마 적들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경계가 필요했어. 엘은 엠이 만든 요리가 항상 맛있다고 칭찬해서 그는 꽤 기뻐했어. 율리시아는 맨이 만든 음식 덕분에 저주가 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동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미미코도 누군가를 보내 도시를 감시하고 있었어. 적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 편에서 바로 발견할 거야. 코트가 만든 케이크를 맛본 율리아도 그 특별한 맛에 감탄했어. 그는 오늘 쌀가루로 만들어봤다고 했어. 엘은 전에도 먹었던 죽이 저주를 풀 수 있다는 점에 즐거워했어. 그리고 그 친구는 그녀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에이시아는 왜 맨이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어. 왜냐하면 전에는 코트가 저주를 막는 결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거든. 코트는 순진하게 그런 건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이 저택 자체가 처음부터 저주를 되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 한편 나쁜 무리들은 공주에게 저주를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들이 저주를 발동하자 오펠리아는 이상함을 감지했어. 미는 이미 반저주 결계가 있어서 율리아 요구대로 또 다른 결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어. 하지만 저주를 반박하는 대신 조작해서 뒤에 있는 자가 빛나게 만들어 쉽게 찾도록 했지. 문제를 파악한 누나는 즉시 이 사실을 미미코 팀에 보고했어. 맨은 친구가 이사 온 이후 한 번도 저택을 떠난 적 없었는데 밖에 나갔어. 이 말을 듣고 엘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저기 놀러가고 싶어 슬퍼했어. 성벽 밖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온통 검은 뼈로 뒤덮였어. 저번에 맨을 고용한 아저씨가 알고 보니 장군이었어. 아이치는 이 일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제네릭에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군대를 준비하라고 했어. 여기는 중요한 도시라서 그분이 감시자로 나선 거야. 스파이가 섞여 들어와서 노동자로 위장해 파괴할까봐 걱정했거든. 여자애들은 지금 공주에게 저주를 건 자를 찾아냈어. 그 자는 입막음하려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몸 전체가 빛나고 있어. 오펠리아는 시가 해낸 일에 무척 놀랐어. 저주를 반전시키는 결계를 만들고 그들이 배우를 찾아내도록 도왔거든. 율리시아는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서 두 사람이 애를 자기 문제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았어. 미미는 나머지 일은 자신이 조사하겠다고 동의했어. 친구에게 엘이 공장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지? 그래야 위험하지 않으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세 사람은 밖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들었어. 도시가 수천 마리의 괴물들에게 공격받는 것 같아. 빛을 밝히자 그들은 해골 군대가 서서히 다가오는 걸 봤어. 감시대는 이미 왕실 마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 수천 개의 해골이 도시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아마도 그들의 목표는 공주일 거야.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해. AS가 군대를 보내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어. 그 애는 해골 무리가 여기로 바로 쳐들어올 거라서 남아서 싸우고 싶다고 했어. 율리시아가 공장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미미코가 비밀 정보를 받았어. 해골 군대는 성벽에 부딪히자 모두 정화되었어.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어. 서쪽 성벽을 떠올리면서 율리시아는 전에 여기서 일한 적이 있다는 걸 갑자기 기억했어. 알고 보니 시멘트에 주문을 걸어 성벽이 정화 능력을 가진 거였어. 장군 아우리스도 그 아이가 이 지역 전체를 수리했다는 걸 알아챘어. 마피시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 지금 그녀는 악마에게 이용당해 해골 병사들을 소환하는 데 쓰이고 있어. 그 악마는 그녀가 바로 죽길 원치 않아. 더 많은 괴물을 소환하기 위해 그녀의 마력이 필요하니까. 마피시는 이제야 자신이 처음부터 교회에 이용당했음을 깨달았어. 치스타는 그가 악마의 탈을 쓴 자이며 상급 악마와 결탁해 공주를 해쳤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괴물을 만들어내는 장소는 나피타 유적이야. 예전에도 악마를 소환하는 데 쓰였기에 아주 적합하지. 그녀의 마력이 그 뚱뚱한 이빨이 누런자가 말한 만큼 많진 않지만 영혼 전체를 재료로 쓰면 부족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 다음날 아침 율리시아는 엠에게 주위가 괴물로 가득해 지원군을 부를 수 없다는 상황을 알렸어. 그들이 고용한 모험가 팀도 아직 돌아오지 않아 엘은 조금 걱정했어. 조사에 따르면 괴물이 발생한 지점은 나피타 유적이야. 그래서 기병대가 서둘러 계획을 짜고 있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아 아직 행동할 수 없대. 게다가 율리시아는 엠이 만든 성벽이 괴물을 전부 정화한 사건도 다시 언급했어. 그녀는 이 일이 자기 마을에선 흔한 일이라고 했어. 거기 집집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에이시아는 이 일에 익숙해서 예전처럼 놀라지 않았어. 그녀도 괴물을 없앨 방법을 생각해서 나가겠다고 했어. 두 아이에게 꼭 집안에만 있으라고 당부했지. 그녀는 유적지에 가서 청소하겠다고 했고 신은 매우 흥미로워하며 따라가고 싶어 했어. 그래서 민에게 언니가 말한 대로 하라고 속삭이며 벽에 낙서한 악령 이야기를 지어냈어. 그러니까 항상 엘 곁에 있어줘. 그 말을 듣고 기쁘게 동의하며 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하자 공주는 행복해했어. 마치 청혼받은 기분이었어.
이후 율리시아는 창고에서 전에 코가 만든 수정 덩어리를 꺼내 괴물을 제거하는 데 쓰려고 했어. 그녀는 장군 아우리스와도 친해져 인사하고 3급 왕실 마법사 미미코와 대장장이 대사 오펠리아도 소개했어. 그 아저씨는 상황을 잘 이해해서 공주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했고 군대를 보내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미미코의 정찰대가 이미 그곳에 있어서 막혔어. 본론으로 들어가 그들은 그의 군대를 미끼로 쓰고 그 사이에 서쪽 유적지로가 괴물 발생 근원을 끊으려 했어. 안심시키려고 오펠리아가 비밀 무기를 꺼냈는데 아리스 눈에는 그냥 마법 수정 덩어리일 뿐이더라. 미미코가 효과를 보장하자 아저씨도 폐허로 가서 도와주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부장군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아저씨는 이미 결정했고 제네릭과 병사들이 괴물을 유인하기로 했다. 자신과 율리시아는 두 사람의 지원을 받으며 직접 공격할 것이다. 그들은 성을 지키기 위해 여기 남아야 하니 아우리스의 성공을 빌었다. 부장군은 이번 일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술을 따라주었다. 이건 작별주가 아니라 살아 돌아오겠다는 결의의 술이었다. 그때가 되면 모두 함께 장군이 가장 좋아하는 술을 마실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매는 매우 슬펐고 고향에서 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마음을 다해 쇠를 단련하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 그는 단조 씨의 날카로운 검에 꽤 흥미를 느껴 더 작고 간편한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다. 머릿속에는 일어난 모든 일이 떠올랐고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책했다. 다른 한편 율리아는 준비를 마치고 모두에게 마법석을 괴물 쪽으로 던진 후 눈을 감으라고 요청했다. 바로 그 순간 정화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 앞과 벽 주변의 괴물들이 모두 증발했다. 장군이 이렇게 충격받으니 싸울 필요도 없겠군. 미미코와 오펠리아도 이게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 줄 몰랐고 주의를 끄는 팀이 행동을 시작해 두 사람이 페어로 갈 기회를 만들었다. 한편 코트는 새로 갈아 만든 단도를 완성했고 이것은 실패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리스는 기분 좋게 안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하러 가자고 불렀다. 예쁜 짧은 검을 보고 작아서 보고 싶어 했다. 코트는 생각에 빠져 마법력을 실수로 그 검에 넣어버렸다 말했다. 칼날을 머리 위로 넘기면 그 안에 봉인된 마법이 발동된다. 친구가 이 아이템을 좋아하는 걸 보고 바로 선물했다.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슬펐고 자신은 모르는 척하지만 결국 친구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다. 알아차렸다는 걸 알고 인정했다. 매는 그녀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서 뭔가 하고 싶어 했다. 레는 항상 그들에게 의지하는 자신이 답답했다. 바로 그때 율리시아도 서쪽 폐허로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 그곳에 작은 위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트는 예전에 자신과 활용화 팀이 거기에 간 적이 있었고 율리시아가 장난스럽게 말한 낙서하는 귀신의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났다. 그는 전투 능력이 없어서 쓰러지기도 했다. 코이스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다. 그녀가 기뻐하자 자신도 그녀와 다른 사람들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코트는 친구를 폐허로 데려가 낙서 귀신을 벌주기로 결심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는 코트가 만든 검 안에 마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꺼내서 시험해보았다. 코트가 말하기를 검을 머리 위로 올리면 자동으로 발동된다고 했다. 다른 한편 율리시아와 장군 아르는 괴물 무리를 뚫고 폐허로 가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다행히 대부분은 제네릭의 미끼팀에 끌려 다른 곳으로 갔다. 하지만 마법석 수량이 한정되어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괴물 발생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통제불능이 될 것이다. 아우리스도 부상을 입었지만 율리시아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날개 달린 괴물에게 붙잡혀 곤란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율리시아와 동료들이 이때 도착했다. 단조는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험가라고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자는 마침 폐허로 가는 길을 찾아내자마자 소리쳐 알렸다. 살펴본 후 목표가 땅속에 숨어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율리스는 기뻐하며 모두에게 눈을 감고 마법석을 발동하라고 했다. 정화의 빛이 괴물 무리를 깨끗이 쓸어내기를 열어주었다. 동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봤는데 이렇게 효과가 클 줄 몰랐다. 장군 아리스토 코트가 만든 회복약을 받았다. 즉시 상처가 완전히 나아 놀랐다. 코트는 앞으로도 믿기 힘든 일이 많을 테니 천천히 익숙해지자고 생각했다. 내부에서 괴물이 계속 소환되고 이미 지친 세 형제는 그들을 여기서 붙잡으려 했다. 그 둘을 그냥 보내고 아우리스도 모험가 팀을 칭찬했어. 정말 믿음직한 동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맡은 일을 잘해야 해.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둘 다 아직 몬스터 발생 지점을 모른다. 악마는 이미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온 걸 알아챘다. 그는 계속 수녀의 힘을 빨아들여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 자신의 몬스터가 정화석으로 정화되는 광경을 보고 흥미를 느끼며 밖에 있는 인간팀도 칭찬했다. 마침 그가 심심한 참이라서 그들과 좀 놀고 싶은 모양이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환되는 몬스터가 점점 많아진다. 유리시아는 여기서 몬스터가 발생하는 지점일 거라 생각해 정화석을 모두 파괴했다. 곧바로 악마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모든 일의 근원임을 깨닫게 된다. 유리시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상대를 최종 보스로 불러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고 했다. 그녀가 직접 돌진했지만 악마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눈앞의 마정석을 작살냈다. 불행히도 이건 일반 몬스터에게만 효과가 있고 무수한 생명을 가진 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장군도 참전에 상대에게 직격을 가했으나 그는 즉시 재생되었다. 악마는 상대가 너무 약하다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마를피시의 생명력으로 제공된 마법진 덕분에 힘이 강화된 듯하다. 지금 몸은 한계에 다다라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고 속죄하고 적어도 한 번이라도 제거하고 싶어한다. 이 마법진은 악마도 칭찬하면서 그들이 여기까지 온 여정을 관찰했다고 했다. 꽤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힘만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그는 부장관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며 도발했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도시와 공주를 지키고 있다. 장군 아우르는 정신을 다잡고 우리 기사단은 절대 살고 싶어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너무 큰 소리를 내자 상대는 수많은 몬스터를 불러 전투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기 있는 모두를 박살낼 거라며 위협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 두 사람은 계속 협력해 악마의 심장과 머리를 찔렀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 없는 듯 태어냈다. 그가 그들의 노력을 보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주를 성 밖으로 끌어내면 리스가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여준 뒤 끝내겠다고 했다. 율리아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베거나 심장을 찔러도 이 악마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강한 마정석조차도 그를 없애지 못했다. 성이 함락되면 맹과 공주가 위험에 처할 게 분명하다. 그가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표정을 보고 쾌재를 부르며 웃었다. 포기하고 절망하라고 충고했다. 결국 그녀도 죽을 거라며. 마를피시 내부에서도 노력했지만 마법진을 지울 수 없었다. 로이원이 그녀의 힘을 완전히 빼앗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갑자기 머릿속에 코트가 만든 음식을 떠올렸다. 마침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맨이 땅속에서 튀어나왔다. 사방이 적군임에도 터널놀이를 하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엘도 씨가 말한 9번째 길이 최고라고 칭찬했다. 마를피시를 다시 만나자 그녀가 여기에 있는 게 신기해했다. 그녀는 셋째 공주를 보고 매니 자신을 고발하러 왔음을 알아챘다. 자신이 직접 몬스터로 공주 암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씨의 성격상 설득해 멈추려 할 거라 생각했다. 리스가 맨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묻자 맨은 그가 자신이 은혜를 입은 파티의 수녀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리스를 노리는 이유를 묻자 마를피시는 이제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모든 게 너무 명백해졌으니까 그녀는 모든 계획이 주교 치스탄의 짓이라고 폭로했다. 그 바보는 누나가 낙서를 해서 벌을 받았다고 오해했다. 듣고 마를피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렌은 자신을 노린 암살 배우가 누군지 알고 걱정했다. 코트는 누나가 엘의 방에서 낙서를 그만두고 여기서도 커다란 원을 그렸다고 꾸짖었다. 공주는 맨의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지만 그냥 이렇게 오해하게 두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율리치아에 대해 묻자 수녀가 그들이 위층에 있다고 알려줘서 코트도 허락받고 찾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공주는 그를 속여 여기나마 낙서를 지우라고 했다. 혼자 가면 위험할까봐 율리치아 언니를 찾아주겠다며 걱정했다. 그녀는 웃으며 이 무기가 있으니 이제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양쪽은 각자 할 일을 나누었다. 말피시는 동생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위협받는 공주를 혼자 보내다니 그는 빗자루로 바닥에 그려진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 말피시는 빗자루로 마법을 지울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바보 같다고 여겼다. 하지만 순간 그는 코트가 진짜로 고등급 악마의 마법진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위에서는 마력이 끊긴 걸 느끼고 몹시 분노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공격을 피해야 했다. 율리시아가 웃으며 물었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냐고? 그렇다면 쉽다 마정석을 써서 지워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상대가 돌을 날려버렸고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끝내려 한다. 바로 그때 레이는 작은 아이가 여기 있는 걸 보고 충격에 빠져 천년 묵은 악마가 직접 공격할 기회를 잡았다. 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얼어붙었다. 작은 아이가 맞은 줄 알았지만 그 공격은 전혀 영향이 없었다. 상대는 계약을 완수했다며 기뻐하며 웃었다. 코이스는 바보였다. 제자리에 있으면 더 오래 버텼을 텐데. 말이 끝나자마자 공주는 그에게 찬물을 끼얹어 정신 차리게 했다. 몸이 나비로 변해적과 아군 모두를 속였다. 분명 존재감, 향기, 체온까지 평범한 사람과 같았지만 모두 환영이었다. 알고 보니 코트가 단검에 걸어둔 마법은 호접이었다. 이 마법은 레이가 원본과 똑같은 복제본을 만들어낸다.
이 삼지창은 모든 감지 능력을 속일 수 있다. 상대는 믿지 못하고 계속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덕분에 공주는 뒤로 돌아가 마정석을 깨트려 그를 울며 애원하게 만들었다. 마법진과 연결이 끊기면서 그의 몸도 완전히 정화되었다. 아래에 있던 말피시는 악마의 비명을 듣고 충격에 빠졌고 그들을 이길 줄 몰랐다. 덕분에 소환된 몬스터들도 사라져 이곳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의 계획은 여기서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몇 가지 있었다. 리스토 언니에게 이렇게 무모하게 온 것을 꾸중 들었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고 이미 맨이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율리치아는 아까 공주가 죽은 줄 알고 안도했다. 두 사람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죽었을 거라고 했다. 장군도 무릎 꿇고 보호 대상의 목숨을 구한 것에 사과했다. 레이는 그들이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걸 보고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 도시를 지켜준 것을 칭찬했다. 아래의 섬에는 모든 걸 지우고 언니의 배고픈 소리를 들었다. 그는 갓 지은 밥 2줌을 꺼내어 그녀에게 권했다. 말피시는 아직 저주가 남아있어서 다 토해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고 했다. 코트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다며 익숙한 맛이 수녀의 마음을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즉시 저주도 저절로 풀렸다. 지금에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힘 덕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항상 그를 과소평가해왔다는 것을. 진실을 받아들이며 후회의 눈물이 흘렀다. 신은 여전히 상냥하게 언니에게 목이 막혔냐고 물었고 사과를 받았다. 그는 말피시가 낙서 사건 때문에 사과하는 줄 알고 용서했다. 두 소녀는 그 후 달려와 대화를 끊었다. 미미코의 부하들도 새로 판 터널을 따라 나타났다. 두 사람은 맨을 속여서 그들이 낙서한 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 했다. 결국 말피시는 붙잡혀 끌려가 처벌받았다. M도 불러서 그녀는 동생이 자신을 변호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야. 걔가 시간 나면 감옥에 놀러 올 거라고 해서 더 웃겼어. 청소를 마친 두 사람이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하자 유리시아가 조금 질투했어. 이렇게 심장 떨리게 목숨을 구해주다니 전혀 예상 못했네. 할머니가 매니 팔을 잡고 집에 가자고 하자 매니 조금 쑥스러워했어. 게다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이 느낌 정말 최고야. 저녁에는 오늘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장에서 식사를 초대받았어. 쿠어시성 앞모든 군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거든. 다들 먹느라 말 한마디 없이 집중하는 걸 보고 있었어. 맛없을까봐 걱정했지만 다들 낭비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먹었어. 하지만 사실 너무 맛있어서 씹을 필요 없이 마시는 것 같았어. 장군 아우리스가 설명하길 맨이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모두 자기 몫이 없어질까봐 걱정했대. 그래서 모두가 기회가 흔치 않으니 배불리 먹으려 애썼어. 그때서야 저 아저씨가 기병대 대장인 걸 알게 됐지. 난 그냥 공사 감독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배부르게 먹고 나니 모든 상처와 피로가 사라졌어. 게다가 준비된 불꽃놀이도 감상할 수 있었어. 며칠 후 맨은 어렸을 적 장면을 떠올렸어. 그때 마을에 또래 소녀가 나타나서 말을 걸고 친구가 되었지. 인간은 아니었지만 신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가 더 무서워했어. 맨은 계속 질문하며 친구의 뿔이 아주 멋지다고 칭찬하기도 했지.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 반응도 없어 맨은 조금 속상했어. 울음이 나올 뻔했을 때 친구가 아버지가 마을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 여긴 이상한 사람만 있어서 너무 많이 접촉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듣고 나서 신은 별 생각 없이 바로 이름을 소개했어. 보라색 머리도 자신이 힌더게이더라고 알려줬지.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어 골렘을 타고 놀러 다녔어. 맨은 이곳에 예쁜 꽃이 많다고 소개했고 친구가 신나했지. 근처에서 붉게 익은 열매를 우연히 본 힌더게이더가 먹어봤는데 바로 쓰러졌어. 그건 독성 파파 열매였거든. 맨은 이런 종류에 익숙해서 근처 약초로 해독약을 만들어 달려갔어. 친구에게 직접 먹일 수 없어 입에 넣고 조금씩 먹였지. 긴장되는 부분에서 엘리아가 불러 깨웠어. 방금 꿈은 10년 전 과거였어. 그들은 주민의 초대로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러 가고 있었지. 이대로면 농작물이 말라 죽어 엄청난 피해가 예상돼. 지도를 보고 그녀는 인근 마을에 큰 호수가 있는 걸 알았어. 왜 이쪽 사람들이 와서 협상하지 않는지 물었지. 마을 촌장은 여러 번 부탁했지만 상대가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대장장이의 힘이 필요하대. 맨의 일행은 이미 촌장과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갔어. 유리시아가 가는 곳마다 주민들이 머리를 숙이며 애원했지. 옆 마을은 호수의 물도 거의 바닥나 가뭄 위험이 크다고 했어. 이 상황에선 기우제를 지내는 수밖에 없겠지. 갑자기 몇 사람이 급히 달려와 수원에 대해 알렸어. 유리시아가 말을 달려 확인했는데 큰 호수가 있는데도 물이 없다고 했어. 알고 보니 이 호수는 최근에 생긴 거였대.
아래를 보니 시가 달려오는 걸 보고 할머니도 이 작품이 그 녀석의 것임을 알았어. 시가 지하수를 끌어올린 거라고 했고 촌장은 크게 기뻐하며 유리시아에게 감사했지. 문제를 해결한 후 많은 과일을 선물로 받았어. 그 중에 특별한 계란 바구니도 있었어. 쿠엇은 디저트용으로 쓸 생각이었지. 아쉽게도 레가 아직 안 돌아와서 기다려야 할 것 같아. 현재 공주는 이 땅의 영주를 만나러 가고 있어. 그 사람도 공주를 직접 만나 영광이라 여기고 있었어. 리스는 자신이 공주 신분이 아닌 대장장이 대표로 왔다고 말했어. 저 노인은 공작급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 게다가 왕실과 제국과도 관계가 있었어. 아마 대장장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라 레가 경계했어. 그가 내 능력을 탐색하기 시작했어. 내가 만든 마석이 반경 500m 내에 몬스터를 없앨 수 있냐고? 엘은 속으로 이 노인이 정보를 캐내려 한다고 생각했지. 그녀는 웃으며 그건 그냥 소문일 뿐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매우 유명한 마인이라 우리가 있는 마을은 아직 이름이 없다고 알려줬어. 관례상 주지사가 되면 이름을 정하게 되니 그는 공주의 대장장이를 주지사로 추천하고 싶어 했지. 공주는 데뷔책을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 임명되면 시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M에 관한 비밀도 숨길 수 없게 돼. 리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정해진 것처럼 들었지. 게다가 그는 M에 대해 비꼬기까지 했어. 장군 아울에게 물었더니 그와 기사단이 대장장이를 환영한다고 하더라. 리스는 이미 그와 상의했는데 이렇게 속단이 말문이 막혔어. 귀신은 계속해서 M을 깎아내리며 그가 주지사가 될 자격이 없고 공주가 반대한다고 했지. 너무 억울해서 엘은 세상에 그 남자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어. 기회를 잡은 노련한 그는 즉시 씨를 주지사로 임명했지. 돌아와서 리는 M에 관한 정보를 숨기지 못하고 대장장이를 대신할 사람을 찾으려 한다고 언니에게 사과했어. 공주 터하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할 만한 이는 없다고 했지.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며 어디 있냐고 묻자 아기를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 에라이는 충격받았지만 M의 아이임을 받아들였어. 그게 웃긴 거야. 언니는 그냥 농담 삼아 우리가 데려온 수주알 중 하나를 M이 돌보고 있다고 알려줬지. 그런 식으로 그의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생물을 키우는지도 모르지. 다른 한편 미미코는 현재 공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풀가동 중이야. 매일 골치 아픈 소식을 받거든. 게다가 대주교 치스탄이 암살 사건 배우임을 알게 된 후 우리 측이 체포하려 했지만 그가 교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 이는 누군가 다른 배우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그는 교회에 의해 희생양으로 이용된 것뿐이야. 말피쉬. 에미의 옛 동료는 아직 살아있어. 그녀를 죽일 수 없는데 시가 감옥에서 그녀를 보러 가고 싶어 하거든. 게다가 그가 주지사로 추천될 예정이기도 하고. 이 일로 미미코는 머리가 아파 죽겠어. 방금 또 그 녀석 아래서 부화한 새끼가 나타났다는 소식도 받고 말이지. 정말 어이가 없네. 그가 자기 아이를 두 사람에게 자랑했는데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 곧 모두가 긴급회의를 했는데 수조 아래서 M과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태어났대. 3살짜리 아이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 수 없었어. 시가 말하길 막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크면 아래서 태어난 인간 아이는 있을 수 없대. 그래서 확실히 그건 괴물이야. 그 아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유리시아는 그 아이가 위험한 괴물일 가능성이 크니 자신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어. 처음에 M의 모습까지 흉내냈기에 모두가 경계심을 풀었거든. M은 자기 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언니가 그 아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M이 막았지. 그는 그 아이가 나쁜 괴물이 아니라고 믿었어. 자기가 직접 책임지고 키울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 유리시아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 하지만 그 아이가 공주와 M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단호한 결정을 내렸지. 갑자기 아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씨를 아빠라고 부르자 그녀는 그 귀여운 모습에 마음을 뺏겼어. 결혼하는 장면까지 상상하며 웃었지. 하지만 내리가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주의를 줬어. 그 뒤 모두가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했고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니 공주가 매우 기뻐했지. 엑시아는 언니라고 불리며 집안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어. 시가 유리시아를 설득하며 우리도 그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했어. 그들의 지도 아래라면 시나는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지. 매는 모두가 응원해줘서 기뻤지만 아이를 없애려는 자신 때문에 집안에서 악역이 되어버렸다. 방법이 없어서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모두가 이름을 지으라고 요구했는데 M이 아버지라 그의 이름을 기반으로 짓기로 했다. 리스는 쿠룰이라고 하자고 제안했지만 자기 이름과 시의 이름을 합친 것이라 모두가 반대했다. 유리시아는 엄마라고 불리니 자기 이름과 합친 유쿠리가 낫다고 제안했다. 공주님은 거절했고
결국 모두가 싸우다가 아이가 잠에서 깼다. 두 사람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 서로 양보하며 이름 짓는 걸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모두를 더 가까워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는 아쿠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아이가 셋을 이어주는 존재라 그 이름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모두가 동의해서 아이는 이름을 갖게 되어 기뻐했다. 그날 밤 유리시아가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졌고 아이의 침과 머리카락을 미미코에게 보내 검사도 맡겼다. 자신은 받아들였지만 이 아이가 왜 태어났는지 알아봐야 했다. 다음 날 매는 딸을 위해 전용 놀이방을 따로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아쿠리를 가두기 위한 방이었다. 주변에 창문이 전혀 없고 안에서 스스로 열 수도 없었다. 유리시아는 이 방을 만들도록 요구한 자신을 꽤 미안하게 생각했다.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미미코의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필요한 조치였다. 당분간 아쿠리는 격리되어 만나지 못하게 해야 위험하지 않다. 아빠가 떠나려 하자 아쿠리는 같이 가겠다고 요구했다. 매는 거절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와서 딸과 놀아주겠다고 했다. 아이에게 유리시아 언니 말을 잘 듣는다고 당부했고 아이도 동의했다. 임무 수행 중에 유리시아가 맨을 격려하며 일을 끝내고 딸과 놀라고 했다. 맨이 동의했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신기하게도 이미 와 있었다. 아쿠리가 달려와 안기며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딸은 웃으며 휙 날아왔어 라고 대답했다. 맨은 방에 틈이 있어서 아이가 빠져나온 곳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되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테니 맨은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마침 미미코의 부하가 와서 유리시아는 그 사람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려 했다. 맨은 아쿠리가 괴물이라는 점에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다. 자신은 고집스럽게 키웠지만 언니는 모두를 걱정했다. 그 여자가 돌아와 그 아이에 대해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미코가 이미 아이가 안전하다고 감정한 것 같아 문제없다고 했다. 마침 한 노인이 와서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마왕을 물리쳐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듣고 두 아버지는 바로 동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리시아는 멍하니 아무 말도 이해하지 못했다.